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버스 요금 등 국제유가 하락에 영향을 받는 공공요금의 인상폭 제한을 유도하기 위해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 현대 기아차의 내수 점유율이 7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콜택시 시장에서 국내외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의 4분기 호실적에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1900선을 회복했습니다. 목요일장 마감 소식 증권부 박민주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 마감 소식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날 대비 20.82포인트 오른 1904.6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의 급락세가 멈추는 등 긍정적인 대외 분위기와 삼성전자의 실적 호조로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3거래일 만에 1900선을 회복했습니다. 투자자별은 외국인이 1936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폭을 키웠으며 기관은 842억 원, 개인은 137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다수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금융업이 2.45% 상승했고 철광금속과 건설업, 은행, 운수장비 등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전기가스는 2.77% 하락했고 통신업과 섬유의복 등도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5조 2천억 원을 기록한 데 힘입어 전날 대비 0.54% 오른 131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 SK하이닉스와 신한지주, KB금융, 현대차 등도 대다수가 상승 마감했으며 한국전력과 SK텔레콤만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08포인트 상승한 566.4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상장사의 액면 분할로 주가가 활기를 띠고 있는 종목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주시죠. 상장사들의 액면 분할이 주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영풍재진은 오늘 액면 분할 안건이 주총에서 가결되자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2.39% 오른 21,4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풍재지의 주식은 보통주 1주당 액면가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됩니다. 이번 액면 분할의 결정으로 기존 222만 주였던 주식은 2,220만 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영풍재지는 주식 거래량을 늘리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아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이 적었지만 이번 조치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주식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풍재지뿐만 아니라 유수홀딩스와 휘닉스홀딩스 등 최근 액면 분할을 결정한 기업의 주가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0일 액면 분할을 결정한 휘닉스홀딩스는 이날까지 14.27% 상승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24일 5,000원이었던 액면을 2,500원으로 쪼갠 뒤 재상장한 유수홀딩스도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까지 34.94%나 급등했습니다. 유수홀딩스의 경우 액면 분할을 결정하기 전이었던 지난해 9월에는 일평균 거래량이 28만 주가량이었지만 액면 분할에 재상장한 이후에는 160만 주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액면 분할은 주식 유통 물량을 늘릴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며 액면 분할 기업의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어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민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버스 요금 등 인상 요인이 있지만 국제유가 하락 영향을 받는 공공요금의 인상폭 제한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탄가스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지방 공공요금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제유가 하락 체감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책이 확정되면 오는 2월 2015년 물가 종합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가격 정책에 직접 개입할 수 없어 우선 공기업과 공공요금 관련 분야에서 유가 하락을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초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해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9% 내렸습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가격 담합 감시도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캠핑용 연료로 사용되는 부탄가스 등 일부 생활 밀접 분야에서 담합 혐의를 찾아냈고 담합 감시 분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가가 크게 떨어졌는데도 항공사들의 기본 운임은 그대로인 것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의 결과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에 나서려면 항공사들이 인위적인 행위를 했다는 혐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내수 점유율이 지난해 7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 기아차의 내수 시장 점유율은 69.3%로 집계됐습니다. 업체별로는 현대차가 41.3%, 기아차는 28%입니다. 1998년 12월 한식구가 된 현대 기아차는 1999년부터 줄곧 70%를 웃도는 점유율을 유지해왔습니다. 2007년에는 70.5%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 2009년에는 76.8%까지 치솟으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다 2012년 74.6%에서 2013년 71.4%로 차츰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점유율 70% 벽이 무너진 것은 수입차들의 거센 공세 때문입니다. 지난해 수입차 판매량은 전년보다 25.5% 증가한 19만 6,359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내수 시장에서 선전한 것도 점유율을 내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대기아차는 경기 둔화와 수입차 공세 등 시장 환경을 반영해 올해 내수시장 판매 목표를 지난해 판매량 수준인 현대차는 69만 대, 기아차는 48만 대로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올해 다양한 신차 출시를 통해 점유율 추가 하락은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바가지 요금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자동차 정비 공임료 공개 제도가 시행 첫날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정비업체들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오늘부터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주요 정비 작업 35개 항목에 대한 공임료를 홈페이지나 사업소 내 게시물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표준 정비시간 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임료는 정비사업자 단체가 작업별 표준 정비시간을 산정해 소속 정비업체에 통보하면 업체별로 시간당 공임을 곱해 산출됩니다. 정비요금은 이 공임료에다 부품 가격을 더한 값입니다. 업체별 부품 가격은 지난해 8월 공개됐기 때문에 나머지 공임료만 공개되면 소비자들은 정비업체별로 정비요금을 파악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표준 정비시간 산정을 의뢰한 정비사업자 단체는 3곳입니다. 이 가운데 1급, 2급 정비업체가 소속된 2곳에서 표준 정비시간 산정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완성차 업체와 수입차 업체의 지정 서비스 센터들은 공임료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2달 정도 계도 기간을 가진 뒤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한 분기 만에 5조 원대로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경영 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요. 시장의 관심은 이 같은 실적 회복세가 새해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전합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5조 2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4조 600억 원으로 약 3년 만에 5조 원 아래로 떨어졌지만 한 분기 만에 다시 5조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매출액도 52조 원으로 50조 원대를 회복했고
영업이익률도 10%로 역시 한 분기 만에 두 자릿수대를 회복했습니다. 전분기보다 영업이익이 개선된 것은 정보통신 모바일 부문의 수익이 늘어나고 반도체 등 부품 부문이 선방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부품 사업을 중심으로 실적이 다소 개선되었습니다만 올해도 글로벌 경기 불안과 IT 업체 간 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3분기 1조 7,500억 원으로 3년여 만에 최저점을 찍었던 정보통신 모바일 부문의 영업이익이 2조 원대로 올라선 것으로 관측됩니다. 갤럭시 노트4와 갤럭시 노트 엣지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로 영업이익이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반도체가 포함된 부품 부문의 영업이익은 2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삼성전자 사업 부문 중 가장 많은 수익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오늘 발표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실적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삼성전자의 실적을 견인할 카드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하강 국면에서도 홀로 실적 방어에 앞장섰던 반도체 부문은 올해도 전망이 좋습니다. 주력인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글로벌 시장이 10% 중반대 고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권호연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난 2일 신년사에서 강조한 사물 인터넷과 B2B 사업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실적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는 전략 스마트폰입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갤럭시 S6를 내놓고 고급 제품 시장 공략에 불을 붙인다는 전략입니다. 또 인도, 중국 등 신흥 시장을 겨냥한 중저가 보급폰도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역공할 채비를 갖췄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5에서 공개한 SUHD TV도 실적 반전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전과 같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기는 어렵겠지만 바닥에서 벗어나 완연한 회복 기조에 들어선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연말연시에 강추위까지 겹친 요즘 택시 잡기 참 힘드시죠? 국내외 업체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콜택시 서비스에 잇따라 나서고 있는데요. 올 연말에는 택시 잡는 풍경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12시 신도림역 CGV 앞. 택시를 타려고 이리저리 손을 흔드는 남성을 본체만 채 그냥 지나칩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는 택시 잡기가 더 어렵습니다. 승차 거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택시의 승차 거부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길에 서서 하염없이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지 않아도 됩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택시를 탈 수 있도록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모바일 콜택시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부르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에 어플을 내려받은 후 결제 정보를 포함한 간단한 회원가입을 합니다. 이후 현재 위치한 목적지를 입력 후 택시 호출 버튼을 누르면 곧 택시가 도착합니다. 택시를 부르는 것부터 결제까지 휴대폰 하나면 가능합니다. 손님들의 위치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손님 태우기가 훨씬 편한 것 같고요. 또 시민들이 바로바로 택시 위치도 알 수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국내 모바일 택시 시장은 외국 업체들이 일찌감치 선점했습니다. 브라질의 이지택시는 지난 2012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으로 경기, 인천, 광주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혔고 미국의 우버는 불법 운행 문제로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퇴출 압박을 받고 있지만 서비스 지역을 수원, 성남까지 확장했습니다. 외국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모바일 콜택시 시장에 국내 업체들도 출사표를 던지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됩니다. 다음 카카오는 서울택시조합 한국스마트카드와 협약을 맺고 올 1분기 중 카카오택시를 출시합니다. 카카오택시는 우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택시 운전 정식 허가를 받은 운전자만 등록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SK플래닛 또 12년 동안 쌓아온 티맵의 교통정보 빅데이터를 이용한 티맵 택시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 운송자가 있고 탑승객이 있다면 그 두 사람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해주고 그 중개를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이거든요. 이런 거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나오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신규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이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외국 업체들의 진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스라엘의 개택시, 우버의 경쟁자인 미국의 리프트와 현재 런던 택시의 75%를 장악한 헤일로도 최근 국내 지사를 세우고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모바일 혁명이 택시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바일 콜택시 어플리케이션이 택시업계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반년간 이어져온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논의에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금융부 박혜옥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노사 합의 없이는 통합 승인이 어렵다던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 간의 최종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금융 단독으로 조기통화 신청을 해올 경우 승인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특히 외환노조가 발목을 잡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승인을 판단하는 기준점으로 삼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것은 노사 간 합의 없이는 조기통화 신청이 어렵다는 기존의 당국 입장과 기류가 달라진 것으로 외환노조의 입장을 계속 받아줄 경우 금융당국도 끌려다닐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조기통합 작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네, 통합 추진의 당사자인 하나금융지주도 노조의 동의 없이 통합 신청을 강행하겠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금융도 지난해 7월 조기통합 선언 이후 6개월 가까이 소모전을 펼친 만큼 더 이상의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외환은행 노조와의 합의 없이 조기통화 신청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하나금융은 노사 간 협상이 길어지면서 이미 합병기일을 2월 1일에서 3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는 29일 합병결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관련 이사회는 오는 14일로 잡혀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통합 승인 신청서 제출이 곧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하나금융 고위 관계자는 노조 측이 겉으로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자고 하지만 시간 끌기에 주력하고 있다며 노조와 끝까지 협상을 해보되 여의치 않을 경우 합의 없이도 통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금융당국이 하나금융 단독의 조기통화 신청을 수용할 뜻을 밝히면서 하나외환은행 통합은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노조에게 투쟁 명분이 돼줬던 노사정 합의서, 즉 정의죠.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하나금융으로서는 큰 산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금융은 이미 통합 신청을 위한 형식 논의는 끝마쳤습니다. 14일이 통합 신청 D-Day라는 얘기입니다. 막판 변수도 있습니다. 노조와의 합의 없이 통합 승인을 얻어냈다 하더라도 결국 상처뿐이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막판 대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박혜옥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 주간지 테러 사건 용의자 3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주간지 샤를리 앱도 사무실에 침입해 총기를 난사한 용의자는 사이드 쿠아치, 셰리프 쿠아치, 하미드 무라드 등 프랑스 국적자 3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쿠아치 형제는 파리 출신이며 나머지 1명은 북부 랭스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용의자 중 1명이 도주 차량에 놓고 간 신분증을 토대로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AP통신은 이들이 예멘의 테러리스트 조직과 연계돼 있다면서 이들이 사건 현장에서 예멘의 알카에다라고 언론에 전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목격자의 증언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한편 파리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샤를리 앱도 편집장 등 직원 10명과 경찰 2명 등 총 1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으며 프랑스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래 파리 전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테러 경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테러 경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는 테러 경계령을 내리는 한편 뉴욕 등 주요 도시에 중무장한 특수경찰관과 경찰력을 배치했으며 스페인 정부도 대테러 보안 단계를 상향 조정하고 프랑스 정부와 정보 교환에 나섰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최근에 급속한 유가 하락이 미국 경제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시각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은 이런 내용이 담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지난해 12월 회의록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당시 FOMC 위원들 중 일부는 유가 하락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라는 의견을 냈고, 다른 일부는 미국의 수출 부진과 그에 따른 미국의 성장 둔화도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위원들은 유가 하락으로 장기적으로는 미국 물가가 연준에서 정한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다만 연준은 유가 하락과 세계 경제 성장 부진이 국제 금융시장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외부의 정책 대응이 불충분할 경우 미국의 실질적인 경제 활동과 고용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연준은 지난해 12월 FOMC 정례회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착수하는 데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인내심이라는 말을 새로 도입하면서 상당 기간이라는 종전 표현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으며 이 내용도 공개된 회의록에 담겼습니다. 미국 정부는 남북한 간의 대화를 장려하지만 이것이 대북 제재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남북한의 대화를 분명히 장려해오고 있다며 지난 수년간 또 수개월간 남북 간 대화가 일어나는 계기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그러나 대북 제재는 인권 기록과 핵 야망을 포함한 몇 가지 요인들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대북 제재에 영향을 주려면 그 같은 요인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지난 8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과 관련한 특별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이어 핵 문제와 관련해 공은 여전히 북한의 코트에 있다며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포함하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 북한이 이를 준수하려는 징후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은 인민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세계 최악의 인권 기록을 가진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어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오늘 아침도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돌았는데요. 내일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또한 대체로 맑은 하늘에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면서 내일 날씨 좋은 금요일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기준으로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지만 바람이 잦아들어 추위가 덜하겠고요. 낮에는 영상권으로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또 주말에는 기온이 점점 더 올라 이번 주말은 야외활동 즐기기 좋겠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말 겨울 산행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무엇보다 불조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겨울 동해안의 건조함이 심각한데요. 12월부터 강수량을 보면 평년 대비 1%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동해는 아예 한 번도 눈이나 비가 오지 않았는데요. 그 밖에 다른 지역들도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니까 계속해서 불씨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맑은 모습이고 제주도로만 구름 많습니다. 바람은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게 불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지역들도 다소 강한 상태입니다. 내일부터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바람도 잦아들고 기온도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낮 동안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에 서울 2도, 대전, 청주 5도까지 올라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동해안은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불조심하시고요. 속초와 강릉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분포 예상됩니다. 호남지방도 낮 동안 가끔 구름 많겠고 광주 6도, 대구 7도, 제주도 10도까지 오르는 데다 바람도 잦아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다소 높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눈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큰 추위도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